25년을 죽은 듯 살았습니다. 아니, 죽지 못해 살았다는 게 맞겠네요. 비 오는 밤, 내 손을 놓친 그 아이를 찾으려 평생을 길 위에서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거짓말처럼 그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휘두르고 날카로운 눈빛을 빛내는 남자가 되어서 말이죠. 아줌마, 나 알아? 왜 그렇게 빤히 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독하게 버텨온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이 남자의 정체. 과연 그는 비 오는 날 잃어버린 제 아들이 맞을까요? 오늘 전해드릴 25년 만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인생 이야기를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러운 마음일랑 여기 다 풀고 함께 나눠요 인생 이야기. 새벽 5시 시장 통에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밤새 끓인 사골 육수에서는 뽀얀 김이 용처럼 솟구쳐 올랐고 벌겋게 달아오른 연탄불 위에서 가마솥은 쉴 새 없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습관적으로 해진 행주를 들어 기름기 밴 조리대 위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10살의 식모살이로 시작해 평생을 물속에 담그고 살아온 내 손가락은 이미 마디마디가 뒤틀리고 굵어져 흡사생강 뿌리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뜨거운 김에 데이고 찬물에 얼어 터지기를 수만 번 반복한 인생. 시장 사람들은 나를 보고 독한 여자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자식 하나 건사하겠다고 국밥집 구석에서 쪽잠을 자며 버틴 세월이 40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 가슴 한복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못 하나가 깊숙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요. 숨을 쉴 때마다 심장을 찔러대고 밤마다 피눈물을 쏟게 만드는 그 지독한 죄책감. 오늘도 나는 그 못을 꾹꾹 눌러 참으며 첫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철컥하고 낡은 미닫이 문이 열리며 서늘한 새벽바람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국밥 한 그릇 주쇼. 낮게 깔리는 쇳소리 섞인 목소리. 고개를 들어보니 팔뚝에 시커먼 문신이 가득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때에 절은 트럭기사 점퍼를 걸치고 며칠은 깎지 않은 듯한 까칠한 수염이 턱 밑까지 자란 사내. 그는 대답도 듣지 않은 채 구석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낡은 숟가락통을 거칠게 뒤적였습니다. 나는 묵묵히 뚝배기에 토렴을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붓고 다시 따라내기를 67번. 밥알 하나하나에 진한 육수가 배어들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내놓을 건 이 국밥 한 그릇뿐인 미천한 인생이지만 누군가의 허기를 달래주는 것만이 내가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내 앞에 국밥을 내려놓는 순간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내의 목덜미 아래 옷깃 사이로 살짝 보이는 붉은 점 하나.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은 충격에 뚝배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내 기억 속에 숨어있던 25년 전 그날의 조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술만 먹으면 짐승처럼 변해 매질을 해대던 전 남편 창수. 그의 구타를 견디다 못해 젖먹이 아들을 품에 안고 담을 넘던 그 비 내리는 밤. 차마 데려오지 못했던 내 큰아들 강식이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줌마, 왜 남의 얼굴을 그렇게 빤히 봐? 사내가 숟가락을 멈추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굶주린 늑대처럼 사나웠고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한 증오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국물이 좀 모자랄까 싶어서.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주방 안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조차 모르는 그 아이가 25년 만에 내 국밥집에 나타날 리가 없지요.
하지만 사내의 수염 뒤로 언뜻언뜻 보이는 모습은 내 아들 강식이와 판박이었습니다. 사내는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뚝배기를 비우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를 뒤적이다 무심하게 내뱉었습니다. 아줌마, 돈이 없네. 다음에 와서 갚을게. 보통 같았으면 소금을 뿌리며 욕이라도 퍼부었을 텐데 내 입술은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멀어지는 사내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약간은 구부정한 어깨와 왼쪽으로 쏠린 걸음걸이. 그것은 25년 동안 꿈속에서조차 잊지 못했던 내 자식의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강식아, 내 아들.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이름을 차마 뱉지 못한 채 나는 사내가 남기고 간 빈 뚝배기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에 나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막았습니다. 늙은 어미의 눈물이 차가운 시멘트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버린 자식은 가슴에 박힌 못이 되고 품은 자식은 살아야 할 이유가 된다고 했던가요? 25년 만에 돌아온 아들은 나에게 용서가 아닌 피할 수 없는 지옥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내가 만졌던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거칠게 긁힌 자국이 선명한 낡은 스텐 숟가락. 그것이 마치 내 아들의 거친 삶을 대변하는 것 같아 나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시장통의 아침은 시작되었고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지만 나의 시간은 25년 전 그 비오던 밤 아들의 손을 놓쳤던 그 순간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 지옥 같은 만남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자식을 버린 죄인이 감히 그 아이의 얼굴을 다시 마주할 자격이 있을까요? 하지만 나는 압니다. 이것이 하늘이 나에게 내린 마지막 벌이자 동시에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요. 나는 젖은 얼굴을 치마폭에 닦고 다시 가마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들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에 나는 더 진한 육수를 끓여야만 했습니다. 그것만이 내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사죄이자 무너진 가슴을 이어 붙이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사내가 다녀간 뒤로 며칠 동안 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가마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말을 걸어도 못 들은 척 넘기기 일쑤였고 펄펄 끓는 국물에 손등이 데어도 뜨거운 줄을 몰랐습니다. 내 머릿속은 온통 그 사내, 25년 전 내 손을 놓쳤던 강식이의 잔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서슬 퍼런 눈빛, 삐딱한 어깨, 그리고 뚝배기를 기울여 마시던 그 지독한 습관까지.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내 자식의 흔적들이 가슴속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나흘째 되던 날 저녁 비릿한 장터의 노을이 가게 안으로 길게 드리워질 무렵이었습니다. 철컥하고 다시 그 소름 끼치는 미다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내였습니다. 그는 며칠 전보다 더 지저분해진 몰골로 가게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내 조리대 앞에 서서 나를 빤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릿한 비웃음과 함께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줌마, 혹시 나 알아? 그의 목소리는 녹슨 칼날처럼 내 가슴을 헤집었습니다. 나는 쥐고 있던 국자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적막한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강식이, 진짜 강식이 맞니? 내 입술에서 25년 만에 그 이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평생 가슴속에 골마 터진 피고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내 대답에 대답 대신 코방귀를 뀌며 조리대 위에 놓인 물컵을 바닥으로 쳐버렸습니다. 강식이, 내 이름 부르지 마. 징그러우니까. 사내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 장사는 잘 되나 보네. 어디 사는지나 알게 주소 좀 알려주쇼.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망설이다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위험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거칠어져도
아무리 험악해져도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였으니까요. 저녁 8시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 앞에 강식이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식이가 제가 문을 여는 것을 기다렸다가 안으로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안에는 강식이가 알아서는 안 될 또 다른 내 아픈 손가락이 있었으니까요. 강식아, 안 돼. 들어오지 마라. 내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 들어온 강식은 안방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파스 냄새와 함께 낡은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던 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호. 내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재혼했던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어릴 때 고열을 알았지만 가난한 형편에 약 한 첩 제대로 못 써서 마음이 아이로 멈춰버린 내 둘째 아들. 지호는 갑자기 들이닥친 낯선 사내를 보고도 겁을 내기는커녕 특유의 맑고 어눌한 목소리로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형! 지호는 강식의 시커먼 문신이 새겨진 팔을 신기한 듯 만지려 했습니다. 강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지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더니 방 안을 가득 채운 지호의 약봉지와 장난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나를 향해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린 거야? 이런 모자란 놈 하나 건사하려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처절한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 때문에 나를 그 지옥 같은 구덩이에 버려두고 너희끼리 여기서 오순도순 살고 있었던 거냐고. 강식은 지호가 아끼던 플라스틱 장난감을 발로 짓밟아 으스러뜨렸습니다. 우지끈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지호는 부서진 장난감을 보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입술을 달들 떨었습니다. 나는 강식의 앞을 가로막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다, 강식아. 그런 게 아니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보거라. 듣기 싫어. 당신 눈에는 이 병신만 보이고 죽어라 얻어맞으며 살던 나는 안 보였던 거지. 강식은 눈에 핏발을 세운 채 내 어깨를 밀치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가 나간 자리에는 차가운 밤바람과 함께 지호의 낮은 흐느낌만이 남았습니다. 강식은 지호가 내 재혼한 남편의 자식이라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저 내가 지호를 위해 자신을 버렸다고 그렇게 굳게 믿어버린 것입니다. 25년 전 내가 왜 울면서 담을 넘어야 했는지 강식이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내 가슴에는 이제 2개의 못이 박혔습니다. 하나는 25년을 굶주린 늑대처럼 떠돌다 돌아온 큰아들의 원망이고 또 하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맑은 눈으로 형을 그리워하는 작은아들의 결핍입니다. 나는 바닥에 흩어진 장난감 파편들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습니다. 지호는 내 옆으로 다가와 내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형아 화났어? 지호가 잘못했어? 아이처럼 순수한 지호의 질문에 나는 대답 대신 지호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시장 국밥집의 거친 육수보다 더 짜고 매운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강식이가 느꼈을 그 지독한 소외감과 배신감, 그리고 지호가 감당해야 할 형의 무시무시한 분노. 나는 이 두 아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재혼한 남편은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이제 이 세상에는 상처 입은 세 사람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나는 밤이 새도록 으스러진 장난감을 매만지며 생각했습니다. 강식이가 다시 올까요? 온다면 나는 그 아이에게 25년 전에 그 참혹했던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말한다고 해서 그 아이의 찢겨진 마음을 달래줄 수 있을까요? 어두운 방 안 지호의 고른 숨소리 사이로 나는 내 심장을 찌르는 못의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죽어야만 끝나는, 아니 죽어서도 끝나지 않을 어미의 지독한 형벌이었습니다. 강식이는 그날 이후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내 가슴에 말뚝을 박듯 우리 집 대문 옆 창고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먼지 가득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 좁은 방이 25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선택한 거처였습니다. 트럭에서 때 절은 이불과 가방 몇 개를 내리더니 내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의 공기는 시퍼런 서리가 내린 듯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강식이는 해가 지기도 전부터 창고방에 틀어박혀 소주병을 비워내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에는 벽 너머로 서러운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5년 동안 누구에게도 내보이지 못한 외로움이 터져나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주방 구석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조리대 위에 이마를 맞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내 아픈 손가락 지호는 형의 그 슬픈 소리를 알아챈 듯 자꾸만 창고 문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형아, 아파? 지호가 호호해줄까? 지호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낡은 담요를 끌고 가 창고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가라고 했다. 내 눈앞 나타나지 마. 강식이가 문을 발로 차며 고함을 쳤지만 나는 보았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지호를 바라보던 강식이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고 있는 것을요. 그건 증오가 아니라 자신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저 천진난만한 평화를 향한 지독한 부러움이었습니다. 지호는 형이 무섭게 굴어도 꼭 자기 밥그릇에서 맛있는 반찬만 골라 창고 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형아, 이거 먹어. 엄마가 형아 줄라고 많이 했어. 지호가 돌아오고 나면 한참 뒤에 창고 문이 아주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식이는 지호가 놓아둔 밥상을 방 안으로 들여놓고는 숨죽여 밥을 넘겼습니다. 내가 몰래 들여다본 아들의 뒷모습은 거대한 바위 같았지만 그 어깨는 한없이 작고 외롭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밥알을 씹는 게 아니라 25년 동안 맺힌 서러움을 억지로 집어삼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식이는 나를 마주칠 때마다 여전히 나를 세웠습니다. 돈 내놔. 술 사 먹게. 퉁명스럽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 거친 손등에는 내가 곁에 없던 세월 동안 강식이도 함께 겪었을 모진 풍파가 흉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말 한마디 못하고 뒤틀린 손가락으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돈을 받아주는 강식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강식아. 이것밖에 못 줘서. 내 말에 강식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미안하면 다야? 당신이 여기서 이 바보랑 웃고 떠들 때 나는 매일을 울면서 살았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 안에는 25년 전 버려진 어린아이의 통곡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식이는 여전히 지호 때문에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내가 살기 위해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뒤늦게 얻은 아이라는 것도 그 남편조차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우리 셋만 남았다는 사실도 아들에겐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밤 창고방에서 흘러나오는 강식이의 무거운 숨소리를 들으며 잠을 설쳤습니다. 강식이가 술에 취해 비틀거릴 때마다 나는 혹여나 그가 지호에게 상처를 줄까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술 기운을 빌려서라도 아들이 내 품에 안겨 울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시장통 국밥집의 비린내보다 더 지독한 슬픔이 우리 집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놈은 버려서 가슴이 미어지고 한 놈은 품고 있어서 등뼈가 휘는 이 기막힌 운명. 나는 뒤틀린 손마디를 만지며 소리 없이 빌고 또 빌었습니다. 강식아, 내가 휘두르는 그 칼날 같은 말들이 실은 내 가슴을 먼저 베고 있다는 걸 이 애미는 다 안단다. 너의 그 문신투성이 팔이 실은 누군가에게 꼭 안기고 싶어하는 어린애의 팔이라는 것도 안단다.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내 가슴에 박힌 2개의 못을 번갈아 어루만졌습니다. 이 못이 빠지는 날, 과연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웃으며 마주 볼 수 있을까요? 햇살이 비스듬히 기울어 창고방의 묵은 먼지를 비추던 오후였습니다. 지호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구석에 박혀있던 낡은 플라스틱 상자 하나를 낑낑대며 끌고 나왔습니다. 그건 지호가 보물처럼 아끼는, 제가 참아버리지 못해 지호의 손에 맡겨두었던 우리 집의 아픈 기억들이었습니다. 형아 같이 놀자. 지호는 창고 문턱에 걸터 앉아있던 강식이에게 그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강식이는 귀찮다는 듯 지호를 밀쳐내려 했지만 지호는 끈질기게 형의 무릎 위에 상자를 올리려 했습니다. 이거 치우라고 했지. 너랑 놀아줄 기분 아니라고. 강식이가 거칠게 팔을 휘두르는 순간 지호의 손에서 미끄러진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습니다. 챙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상자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마당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낡은 자동차 장난감 그리고 누런 종이 뭉치들과 사진 한 장. 강식이는 바닥에 흩어진 사진 한 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젊은 시절의 나와 그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강식이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홀린 듯 바닥에 흩어진 종이 뭉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건 우표조차 붙이지 못한 채 세월에 절어버린 내가 아들에게 썼던 수십 장의 편지였습니다. 강식이는 거친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종이를 펼쳤습니다. 강식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밥 잘 먹고 조금만 기다려. 보고 싶은 내 아들 강식아, 오늘도 네 생각에 잠을 못 잔다. 엄마가 죽을 죄를 지었다. 종이 위에는 이미 말라붙어 얼룩이 된 내 눈물 자국이 훈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강식이는 한 장 한 장 편지를 넘길 때마다 마른 침을 삼키며 목울대를 울렁거렸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혼란과 함께 평생을 원망으로 쌓아온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국밥집 장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식이는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편지를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게 다 뭐야? 왜 한 번도 안 보냈어? 왜 나를 찾으러 안 오고 이런 종이만 쓰고 있었냐고. 강식이는 나를 향해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서러움에 가까운 비명이었습니다. 나는 대문 앞에 서서 차마 다가가지 못한 채 앞치마를 꽉 쥐었습니다. 보내고 싶지 않아서 안 보낸 게 아니었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식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지호가 주워주는 편지들을 하나하나 다시 모았습니다. 지호는 형의 어깨를 토닥이며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형아, 울어. 엄마가. 형아, 사랑해. 지호가. 왔어. 강식이는 지호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편지 뭉치를 가슴에 꼭 껴안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는 43살의 거친 사내가 아니라 25년 전 엄마를 기다리다 지쳐버린 8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평생을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지옥 속을 헤매는 동안 나는 이 낡은 편지 조각들에 숨어 비겁하게 속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당 위로 쏟아지는 노을이 아들의 굽은 등을 아프게 비추었습니다. 강식이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편지 뭉치를 소중하게 품에 넣고 창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창고 방에서는 소주병 구르는 소리 대신 종이가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밤새도록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내 가슴에 박힌 못이 조금은 헐거워진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 편지들을 붙이지 못했는지, 왜 25년 동안 아들을 외면해야만 했는지, 그 참혹한 진실을 말하기엔
아직 내 용기가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지호는 형이 편지를 읽어주었다며 내 옆에서 행복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잠든 작은아들의 얼굴을 보며 창고 방에서 혼자 울고 있을 큰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우리 세 사람에겐 왜 이리도 아프고 어려운 숙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통 국밥집의 가마솥은 내일도 끓어오르겠지만 우리 집 마당에 뿌려진 25년의 눈물은 언제쯤 마를 수 있을까요? 나는 아들의 창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며 생선 비린내 밴 손등 위로 차가운 눈물을 툭툭 떨어뜨렸습니다. 평생을 불꽃처럼 타오르던 가마솥도 언젠가는 식기 마련인 모양입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지만 몸이 천근만근 젖은 솜덩이처럼 바닥으로 꺼져 내렸습니다. 일어나야 한다. 가서 육수를 안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머리로는 수만 번을 외쳤지만 이미 마디마디 부서진 내 육신은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고 오장육부를 뒤트는 통증에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결국 그날 아침 4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국밥집 문은 끝내 열지 못했습니다. 아줌마, 이럴 거야? 국밥집 안 열면 돈은 누가 벌어? 창고 방에서 자다 깬 강식이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고 날이 서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분노가 아니라 당혹감이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산처럼 버티고 있을 줄 알았던 제 쓰러진 모습에 사내는 겁을 먹은 듯 보였습니다. 나는 대답할 기력조차 없어 그저 흐릿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식이는 씩씩대며 내 곁으로 다가와 이마에 손을 얹더니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뗐습니다. 세상에, 몸이 왜 이리 뜨거워? 불덩이잖아, 이거. 강식이는 허둥지둥 부엌으로 달려가 양은 대야에 찬물을 받아왔습니다. 그러고는 거친 손으로 수건을 적셔 내 이마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밴 아들의 손이었지만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떨림이 내 심장을 울렸습니다. 누워만 있지 말고 정신 좀 차려봐. 나 배고프단 말이야. 강식이는 모진 소리를 내뱉으면서도 정성껏 내 팔과 다리를 닦아내었습니다. 그러다 시선이 내 맨발에 머무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을 축축한 장화 속에서 딱딱한 시멘트 바닥 위에서 버텨온 내 발. 굳은 살이 층층이 쌓여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해지고 엄지발가락은 안쪽으로 굽어 흉측하게 뒤틀린 발. 뜨거운 육수에 데여 발톱은 이미 2-3개가 빠진 채 검게 죽어 있었습니다. 강식이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멈춰서서 내 발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더니 이내 내 손으로 시선이 옮겨졌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사골 기름이 배어 손가락 마디마디가 생강 뿌리처럼 붉어진 손.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거뭇한 때와 상처투성이 흉터들 뿐이었습니다. 이게 사람 손발이야? 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강식이의 목소리가 젖어들더니 수건을 쥔 채 내 뒤틀린 손가락 하나하나를 조심스레 만져보았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내가 자기를 버리고 편하게 살았을 거라 믿었습니다. 지호라는 자식 하나 끼고 남편 사랑받으며 떵떵거리며 국밥 팔아 돈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건 화려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버텨온 한 여자의 처절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때 굵은 눈물방울이 내 차가운 손등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바보같이 왜 이렇게까지 살았어? 남들처럼 좀 쉬지 왜? 강식이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내 발을 자기 무릎 위에 올린 채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거친 문신이 가득한 아들의 팔이 내 흉측한 발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온기에 가슴이 뜨거워져 눈을 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 몸의 고통보다 더 아픈 건
내 고단한 세월을 이제야 알아챈 아들의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방 한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지호가 조용히 다가와 강식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형아, 엄마, 많이 아파? 지호가, 약, 줄게. 지호는 평소 자신이 먹던 해열제 봉지를 들고 와 강식이에게 건넸습니다. 강식이는 지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호가 건넨 약봉지를 꽉 쥐고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시장통의 시끄러운 소음도 비린내 나는 장터의 활기도 모두 사라진 적막한 방 안. 버려졌던 아들과 품고 있던 아들, 그리고 죄 많은 어미가 한데 뒤엉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 순간 내 가슴에 박혔던 못 하나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몸은 이미 무너져가고 있었지만 아들의 눈물은 그 어떤 명약보다 달콤했습니다. 강식이는 밤새도록 내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었습니다. 그는 창고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제가 강식이에게 했던 것처럼 머리맡에 웅크리고 앉아 내 거친 손을 자기 뺨에 대고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잠결에도 아들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평생의 고통이 아들의 이 눈물 한 방울로 다 보상받는 기분이라고. 하지만 창밖으로 밝아오는 새벽빛은 여전히 시리고 차가웠습니다. 우리의 짧은 평화 뒤에 기다리고 있는 건 더 가혹하고 슬픈 이별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나는 아들의 자는 얼굴을 보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소서. 밤새 아들이 갈아준 물수건 덕분인지 아침에는 거짓말처럼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물에 젖은 솜덩이처럼 무거웠고 명치 끝을 콕콕 찌르는 통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들이 깰까봐 조심스레 일어나 뒤틀린 손으로 가게 문 열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가마솥 불을 지피고 육수를 안쳐야 하는데 도저히 기운이 나질 않아 시장 입구에 있는 작은 의원을 먼저 찾았습니다. 평소 무릎이 아플 때마다 파스나 얻으러 가던 동네 의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속이 좀 얹힌 것 같아서요. 소화제랑 진통제 좀 3개 지어주세요. 진료실에 앉아 의사 선생님에게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 배를 여기저기 눌러보던 선생님의 얼굴이 시간이 갈수록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할머니, 이건 소화제 먹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당장 대학병원 가서 정밀 검사부터 받아보세요. 대학병원이라니요. 거기 한번 가면 하루 종일 줄 서고 돈도 수십만 원은 우습게 깨진다는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나는 손사래를 치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에이, 선생님도 참. 시장통 사람이 하루 비우면 손님 다 끊겨요. 그리고 집에 아들놈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대학병원을 가요? 할머니, 지금 가게가 문제예요? 큰 병원으로 가보시라니까요. 제가 진료 의뢰서 써드릴게요. 선생님의 단호한 목소리가 가슴에 툭 걸렸지만 나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에게 아픈 건 사치였습니다. 내가 누우면 당장 저녁에 지호밥은 누가 챙기고 이제 겨우 돌아온 강식이 누가 챙기겠습니까? 나는 억지로 우겨서 진통제만 한 움큼 받아 쥐고 의원을 나왔습니다. 의원 문을 나서는데 자꾸만 대학병원에 가보라던 선생님의 눈빛이 찜찜하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꼬깃꼬깃한 약봉투를 앞치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별일 아닐 거야. 평생 고생만 했으니 몸이 좀 심술을 부리는 거겠지. 가게 문을 열자마자 강식이가 어슬렁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몸은 좀 어때? 어제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더니 용하네. 아들은 퉁명스럽게 내뱉었지만 내 안색을 살피는 눈길에는 어제 본 그 눈물이 조금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얼른 가마솥 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멀쩡하다. 그까짓 열 좀 났다고 죽기야 하겠냐. 얼른 앉아라, 밥 줄게.
아들은 내가 가마솥 앞에 서서 씩씩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는 안심한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주머니 속 진통제 2알을 물도 없이 씹어 삼켰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약의 쓴맛이 꼭 내 인생의 맛 같아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점심 장사가 시작되자 시장통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명치를 찌르는 통증이 올 때마다 나는 조리대 아래로 손을 뻗어 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손님들에게는 네, 갑니다. 하며 평소보다 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저녁, 지호는 내 치마폭에 얼굴을 묻으며 어리광을 피웠습니다. 엄마, 맛있는 냄새나. 고기 냄새. 나는 지호의 어눌한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고 방에서 소주병을 비우는 강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 지호의 숨소리 너머로 다시금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이불 끝을 입에 물고 신음소리를 참아내며 대학병원에 가보라던 의사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녔지만 나는 그 그림자를 애써 밟으며 내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시장통의 오후는 언제나처럼 비릿하고 소란스러웠습니다. 가마솥에선 뽀얀 김이 끝도 없이 솟아올랐고 단골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왁자지껄하게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명치 끝을 찌르는 통증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둔탁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시작된 통증은 이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장기를 하나하나 도려내는 듯한 발작으로 변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 눈앞이 침침해졌습니다. 손님에게 국밥 한 그릇을 나르고 돌아서던 그 짧은 찰나, 세상이 갑자기 거꾸로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왜 이래? 정신 좀 차려봐.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쟁반이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소음을 끝으로 내 의식은 깊은 암흑 속으로 침잠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때는 하얀 천장과 코를 찌르는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나를 맞이했습니다. 동네 의원이 아닌 거대한 기계 소리가 고막을 울리는 대학병원의 차가운 침대 위였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끝내고 퇴원한 저는 얼마 후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대학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마주 앉은 의사는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아주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췌장암. 이미 손을 쓰기엔 너무 늦어버린 말기라는 사형 선고가 내 귀에 박혔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지만 나는 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아니, 울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이 차가운 병실에 누워버리면 집에 있는 그 아픈 2 손가락은 누가 챙긴단 말입니까? 나는 의사에 당장 입원해야 한다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 몸보다 더 급한 건 내 새끼들이었습니다. 충격에 못 이겨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하니 마당에는 노을이 피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툇마루에 앉아 삐딱하게 담배를 물고 있던 강식이가 나를 발견하고는 도끼 어린 눈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노인네가 어디 갔다가 이제 와? 지호 저놈 배고프다고 난리인 거 안 보여? 장사는 때려치웠어? 나는 덜덜 떨리는 손을 앞치마 뒤로 숨기며 평생 해본 적 없는 가장 모진 거짓말을 입술에 올렸습니다.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지만 이 거짓말만이 내 아들들을 지킬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강식아, 시골에 계신 이모님이 갑자기 많이 편찮으시단다. 나 아니면 수발들 사람이 없어서 당분간 가 있어야 할 것 같아. 내일 새벽 차로 떠나야 하니 그리 알아라. 내 말에 강식이는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참나 버린 아들 왔을 땐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니 이모는 끔찍한가 보네. 가든지 말든지. 강식이는 툭 내뱉고는 창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심장이 타 들어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내 치마폭을 붙잡고 웃는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호는 엄마. 이모 아파? 지호가 호호해줄까? 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처럼 순수한 작은 아들의 눈을 보며 나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어떻게 발길이 떨어질까요? 밥은 누가 먹이고 밤에 비가 오면 누가 저 가여운 등을 토닥여 줄까요? 나는 그날 밤 강식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마당 한 구석 달빛이 차갑게 부서지는 아래에서 나는 아들에게 처음으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강식아, 딱 한 번만 이 못난 어미 소원 좀 들어다오. 내가 없는 동안 지호밥 좀 챙겨주고 네 곁에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다오. 강식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친 손등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25년 전 그를 버려야 했던 지옥 같은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나는 이 아이의 손을 놓으며 피눈물을 흘렸는데 죽음을 앞둔 지금 또다시 이 아이에게 짐을 지우고 떠나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짐 몇 가지를 챙겨 대문을 나섰습니다. 어둑어둑한 새벽 안개 속에서 지호는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빨리 와. 지호가 기다릴게. 강식이는 창고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골 이모가 아니라 차가운 수술대와 항암약이 기다리는 병실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고기 비린내 밴 손등 위로 차가운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내 자식들아. 이 못난 어미는 끝까지 너희에게 거짓말쟁이로 남는구나. 하지만 강씨가 염치 없지만 부탁한다. 네 동생 지호를 그리고 너 자신을 지켜주기를. 나는 그렇게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시장 골목을 지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전쟁터로 향하는 늙은 어머니의 어깨는 한없이 좁고 위태로웠지만 가슴 속엔 오직 두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간절함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만 덩그러니 놓인 병실의 밤은 지독하게도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시큼한 소독약 냄새가 내 숨통을 조여올 때마다 나는 눈을 감고 우리 집 마당의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몸 안의 암세포가 칼날처럼 내 등을 헤집고 다니는 통증보다 더 아픈 건 홀로 남겨진 내 아픈 두 자식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내 몸은 비록 차가운 병원 침대에 묶여 소리 없이 문드러지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한남동 낡은 기와집 대문을 넘어 두 아들 곁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강식이는 오늘 아침에도 술 냄새를 풍기며 창고 방에서 일어났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지호는 엄마를 찾으며 툇마루에서 울지는 않았을까요? 나는 주름진 손으로 시트 끝을 꽉 쥐며 보지 않아도 선명한 그들의 하루를 그렸습니다. 엄마가 사라진 집안의 공기는 아마도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을 겁니다. 강식이는 며칠 동안 내가 끓여놓고 간 식은 국을 데워 지호에게 내밀었을 테지요. 야, 먹어. 엄마 올 때까지 이거라도 먹고 죽지 마라. 사내는 퉁명스럽게 숟가락을 지호의 앞에 탕 하고 내려놓았을 겁니다. 지호는 겁먹은 눈으로 형을 보다가도 엄마가 해준 국 맛에 헤헤거리며 웃었겠지요. 그러다 며칠이 지나자 지호의 칭얼거림은 점점 더 간절해졌을 겁니다. 엄마는 언제 와? 지호. 엄마 보러 나가고 싶어. 강식이는 짜증 섞인 욕설을 뱉으면서도 구석에서 웅크린 지호의 어깨가 떨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강식이의 눈이 지호의 맑고 어눌한 눈동자와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사람을 향한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강식이는 거칠게 머리를 털어버리고는 낡은 가죽 점퍼를 걸쳤습니다. 야, 씻어. 냄새나니까. 같이 나가게.
그것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형이 동생에게 건넨 외출 제안이었습니다. 두 형제가 나란히 시장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팔에 문신이 가득한 거친 사내와 그 곁에서 바보같이 웃으며 걷는 발달 장애아. 시장 사람들은 국밥집 할매가 없으니 별꼴을 다 보내라며 수군거렸겠지요. 하지만 강식이는 그 시선들을 사나운 눈빛으로 쏘아보며 지호의 앞장을 섰습니다. 지호는 난생 처음 보는 화려한 시장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떡볶이 가판대 앞에 지호의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우와. 형아, 저거 맛있겠다. 강식이는 주머니를 뒤적여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을 무심하게 내밀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떡볶이 2인분. 튀김도 넉넉히 섞어주쇼. 빨간 양념이 입가에 묻는 줄도 모르고 지호는 허겁지겁 떡볶이를 입에 넣었습니다. 강식이는 그런 지호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젓가락을 들어 튀김 조각을 올려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이 바보야. 누가 안 뺏어 먹어. 입가에 다 묻었잖아. 사내의 말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휴지를 뽑아 지호의 입가를 닦아주는 손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줄 알았던 엄마가 25년 동안 이 모자란 동생을 위해 매일 새벽 이런 밥상을 차렸을 겁니다. 그 사실을 이제야 온몸으로 느끼며 강식이는 씹고 있는 떡볶이가 모래알처럼 껄끄러웠습니다. 시장을 돌아오는 길, 지호는 손에 든 붕어빵 봉투를 꼭 쥐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형아, 붕어빵 따뜻해. 엄마 손처럼. 진짜 따뜻해. 지호는 갑자기 용기를 낸 듯 강식이의 거친 새끼손가락을 슬그머니 걸어왔습니다. 강식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지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그건 평생을 외롭게 떠돌던 사내에게 처음으로 전해진 가족이라는 이름의 온기였습니다. 형아. 좋아. 지호는. 엄마 다음으로 형아가 제일 좋아. 지호의 어눌한 고백에 강식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지호가 맞잡은 그 작은 손을 사내는 끝내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거친 흉터와 문신으로 가득한 형의 손과 아이처럼 매끄럽고 연약한 동생의 손. 노을 지는 한남동 골목길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의 차가운 정적 속에서 나는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항암약이 혈관을 타고 흐를 때마다 온몸의 뼈마디가 타들어가는 고통의 신음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내 육신은 여기 묶여 있어도 내 영혼은 쉴 새 없이 우리 집 대문을 드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내 자식들이 겪게 될 그 무시무시한 진실의 무게를 나는 이미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우리 집 마당에는 내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증인이 발을 들였습니다. 시골에 있다던 이모, 내 오랜 친구이자 동생인 명자가 예고도 없이 대문을 연 것입니다. 강식이는 마당 한 구석에서 지호의 흙 묻은 운동화를 투박한 손으로 털어주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사내는 미간을 찌푸리며 삐딱하게 몸을 일으켰을 겁니다. 아줌마는 누굽니까? 강식이의 날 선 물음의 명자는 대답 대신 손을 떨며 주저앉아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네 엄마가 어디 있는지 정말 몰라서 묻는 거냐? 명자의 입에서 터져나온 건 내가 아들에게 친 가장 비겁하고도 슬픈 거짓말의 종말이었습니다. 네 엄마 지금 병원에서 죽어간다. 췌장암 말기란 말이다. 너희한테는 비밀로 하라며 피눈물을 쏟더니 강식이의 손에 들려있던 지호의 운동화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내의 눈동자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초점을 잃고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강식의 멱살을 잡듯 어깨를 붙들었습니다. 너 오해하지 마라.
정순이가 네 엄마가 너를 그냥 두고 도망친 게 아니야. 25년 전 매질하던 전 남편 창수의 소나기에서 내가 어떻게 도망쳤는지 명자는 토해내듯 말했습니다. 나는 도망친 지 정확히 석 달 만에 보찜 하나를 메고 다시 그 지옥 같은 집 담벼락을 넘었습니다. 어린 강식이를 품에 안고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고 다짐하며 마당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있던 창수는 내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한 발짝만 더 와봐라. 내 손으로 이 새끼 목줄을 끊어놓을 테니까. 네가 오면 이 애는 죽는 거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공포를 맛보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내가 떠나겠다고. 창수는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디 한 번이라도 연락해봐라. 그날로 강식이는 제삿날이다. 그날 밤부터 나는 25년 동안 죄인이 되었습니다. 연락 한 통 할 수 없었던 건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밤마다 강식이가 자는 방 창문 밑에 쪼그리고 앉아 내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는 통곡을 쏟았습니다. 아들의 숨소리라도 한 번 더 듣고 싶어 그 집 담벼락을 수만 번도 더 쓰다듬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붙이지 못한 수백 통의 편지는 그렇게 내 가슴 속 피고름이 되어 쌓여갔던 것입니다. 명자의 이야기가 끝나자 강식이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마당 한복판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엄마를 얼마나 미워했는데. 자기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25년 동안 품어온 그 서슬 퍼런 증오가 실은 거대한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난도질했습니다. 지호는 겁에 질려 형의 옆구리를 붙잡고 형아, 울지 마. 지호가 잘못했어. 라며 칭얼거렸습니다. 강식이는 지호를 으스러지게 끌어안고는 얼굴을 묻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나는 갑자기 가슴을 찌르는 지독한 통증에 몸을 뒤틀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환자복 상의를 꽉 쥐어뜯으며 꺽꺽거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생선 비린내 나던 내 손등 위로 이제는 말라버린 줄 알았던 눈물이 다시 툭툭 떨어졌습니다. 25년 동안 가슴에 박혔던 그 시퍼런 못 하나가 비로소 피를 토하며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푸르렀고 병실 밖 나뭇잎은 눈부시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비로소 내 생의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맞는 새벽은 평소보다 유독 더 길고 시렸습니다. 뼈마디를 갉아먹는 암세포의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나는 하얀 시트를 쥐어뜯으며 멀리 있는 우리 집 대문 쪽을 향해 마음을 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부터 들려오는 익숙하고도 거친 발소리. 군데군데 달아버린 신발 밑창이 병원 복도 타일에 부딪히며 내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내 아들 강식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떨리는 손길로 천천히 열렸습니다. 나는 감고 있던 눈을 차마 뜨지 못한 채 아들의 거친 숨소리를 먼저 들었습니다. 사내의 몸에선 담배 냄새와 소주 냄새 대신 아주 익숙하고 그리운 냄새가 났습니다. 시장통 우리 집 가마솥에서 밤새 끓어오르던 그 진하고 구수한 고기 육수 냄새였습니다. 엄마, 자, 나왔어. 강식이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푸석했고 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떠 아들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밤새 피눈물을 쏟았는지 아들의 눈은 핏발이 서서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는 신문지로 겹겹이 감싼 낡은 보온통 하나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강식이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위 테이블을 펴고 보온통 뚜껑을 돌려 열었습니다. 순간 병실 안의 시큼한 소독약 냄새를 단숨에 덮어버리는 뜨거운 김이 솟구쳤습니다.
그건 내가 4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던 바로 그 국밥 냄새였습니다. 사내는 시장 문 닫힌 가게에 들어가 혼자 가마솥 앞에 앉아 불을 지폈을 겁니다. 내가 수만 번을 닦았던 조리대 위에 서서 내 뒷모습을 떠올리며 서툴게 칼질을 했을 겁니다. 엄마, 내가 끓였어. 간이 맞을지 모르겠네. 고기도 좀 질긴 것 같고. 아들은 숟가락을 쥔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내 눈치를 살폈습니다. 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아들이 내민 숟가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뒤틀린 내 손가락 대신 이제는 아들의 거친 손이 그 낡은 스텐 숟가락을 쥐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입술을 열어 아들이 떠준 국물을 한 입 머금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맛은 솔직히 말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육수는 충분히 우러나지 않아 비릿했고 간은 소금을 들이부었는지 혀끝이 아릴 정도로 짰습니다. 무는 덜 익어 서걱거렸고 큼직하게 썰린 고기는 질겨서 씹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국물을 삼키는 순간 평생 가슴에 고여있던 피눈물이 씻겨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맛있다. 강식아. 정말 맛있다. 나는 목이 메어 다음 말을 잊지 못한 채 눈물을 뚝뚝 흘리며 국밥을 넘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밥이 아니라 25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아들의 용서이자 고백이었습니다. 짜디짠 국물 맛이 아니라 나를 향한 아들의 그 시린 미안함이 내 식도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강식이는 내가 국물을 삼킬 때마다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엄마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사내는 내 마른 손을 자기 뺨에 갖다 대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힘없는 손을 들어 아들의 퉁퉁 부은 눈가를 닦아주었습니다. 비린내 나던 내 손등 위로 아들의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떨어졌습니다. 아니다. 강식아. 이 애미가 네 밥 한 그릇 얻어먹었으니 이제 여한이 없다. 나는 아들이 끓여온 그 짜고 비린 국밥 한 그릇을 끝까지 다 비워냈습니다. 암세포가 창자를 뒤트는 고통도 아들이 준 이 따뜻한 온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평생에 고단했던 삶이 아들의 이 서툰 국밥 한 그릇으로 전부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어느새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쳐 잠든 강식이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비로소 내 마지막 길을 예감했습니다. 내 큰아들이 내 손을 잡았고 이제 그 손으로 동생 지호의 밥상을 차려줄 것입니다. 가슴속에 박혀 나를 괴롭히던 그 시퍼런 못두개가 이제야 부드럽게 녹아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고른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생애 가장 평온한 안식을 준비했습니다. 지독하게도 슬펐던 내 인생도 결국은 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갈무리 되는 모양입니다. 고맙다, 강식아. 이 못난 애미의 아들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봄볕이 눈부시게 병실 안을 채우던 오후였습니다. 내 가슴을 사정없이 짓누르던 그 무거운 통증이 거짓말처럼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뿌연 안개가 걷히듯 눈앞이 맑아지며 내 생의 전부였던 두 아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내 오른쪽엔 거친 흉터와 문신으로 가득한 큰아들 강식이의 손이, 내 왼쪽엔 아이처럼 맑고 고운 작은아들 지호의 손바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떨리는 두 팔을 뻗어 그 두 아이의 손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거친 형의 손등 위로 여린 동생의 손이 겹쳐지고 그 위를 내 뒤틀린 손가락이 덮었습니다. 이제 됐다. 내 새끼들. 이제 이 어미는 정말 가도 되겠구나. 내 목소리는 이미 바람에 흩어지는 낙엽처럼 희미했지만 아들들의 심장에는 닿았을 겁니다. 강식이는 내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내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형의 손을 꼭 잡고 나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40년 넘게 내 가슴 한복판을 찔러대던 그 시퍼런 못 두 개가 비로소 빠져나갔습니다. 자식을 버렸다는 죄책감의 못, 아픈 자식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걱정의 못, 그 지독한 쇳덩이들이 녹아내리며 내 영혼은 솜털처럼 가벼워져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미안하다 강식아. 너를 지옥에 홀로 두고 도망쳤던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고맙다 지호야. 부족한 엄마 곁에서 맑은 눈으로 웃어줘서 정말 고맙다. 나는 아들들의 겹쳐진 손길에서 느껴지는 그 뜨거운 온기를 품에 안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시장통의 시끄러운 소음도 항암약의 고통도 이제는 안녕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시장 골목은 여전히 비릿한 생선 냄새와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새벽 5시만 되면 어김없이 불이 켜지는 우리 국밥집입니다. 가마솥에서는 뽀얀 육수가 용오름처럼 김을 뿜어내며 펄펄 끓어오르고 가게 안은 밤새 정성껏 끓인 고기 국물의 구수한 향기가 진동합니다. 아저씨, 여기 국밥 한 그릇 더 줘요. 어째 예전 할머니 맛보다 더 진한 것 같네. 손님의 호탕한 외침에 강식이가 땀을 닦으며 조리대 너머로 고개를 내밉니다. 네, 갑니다. 고기 넉넉히 넣었으니까 많이 드세요. 팔뚝에 문신을 가리려 단정한 긴 팔 셔츠를 입은 아들의 모습은 이제 제법 사장님 같습니다. 그 옆에서 지호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깍두기 그릇을 부지런히 나르고 있습니다. 여기 깍두기 맛있어요. 형아가 만들었어. 지호의 어눌한 자랑에 손님들이 허허 웃으며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두 형제는 이제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세상에 둘도 없는 짝꿍이 되었습니다. 장사가 끝나고 불이 꺼진 가게 구석, 내 사진이 걸린 작은 선반 앞에는 낡은 장난감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내가 25년 동안 붙이지 못했던 누런 편지 뭉치들이 여전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들 맨 위에 하얀 종이에 서툰 글씨로 적힌 새 편지 한 장이 올려져 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국밥 토렴하는 법 확실히 배웠어. 지호 녀석도 이제 제법 1인분 하네. 내가 엄마 마음도 모르고 모진 소리만 해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나 지호 잘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 마. 거기서는 일하지 말고 다리 쭉 뻗고 푹 쉬어. 사랑해, 엄마. 정말 사랑해. 강식이가 밤새 꾹꾹 눌러 쓴 편지 위로 밖에서 불어온 따뜻한 봄바람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나는 바람이 되어 아들들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가마솥에 뜨거운 김을 타고 하늘로 오릅니다. 인생은 그렇게 흐릅니다. 누군가는 가슴에 박힌 못을 빼내며 떠나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사랑이라는 새살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비록 육신은 곁에 없어도 내가 끓이던 국밥의 온기는 아들의 손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 괜찮습니다. 내 아들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이 험한 세상을 당당히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지독하게도 슬펐던 내 인생도 결국은 이 따뜻한 봄볕 아래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고맙다 내 아들들아. 부디 아프지 말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아다오. 오늘 전해드린 시장통 국밥집 어머니와 두 아들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는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 그 상처 때문에 진심을 들여다볼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혹은 지금 이 순간 하늘에 계신 어머니나 곁에 있는 가족에게 꼭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은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인생 이야기가 더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